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마흔에도 초혼을 하는 요즘 아직 마흔도 안 된 제게 중학생 아들이 있다는 게 놀라실 수도 있겠다 싶네요. 보통 아들 또래의 학부모들은 저보다 10살도 많은 분들이 흔하기에 이 나이에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제가 좀 특이한 편이기는 하죠. 제가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라서 참 무섭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지,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었죠.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같은 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은 저의 첫사랑이자 첫 남자친구였고, 그 시절 저의 유일한 편이자 제 모든 것이었어요. 겨우 남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사정이 정말 그랬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면서 그 후로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저는 그 후 친척들에게 맡겨져 자라게 되었고 저의 학창시절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걷어주신 친척분들께는 감사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반기지는 않으셨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고 어린 나이에 그런 생활은 저를 무척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창 예민하고 감수성 풍부할 나이에 눈치를 보는 것부터 배우며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지내다 보니 저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비뚤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죠.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텼던 저는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대학 진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두신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자취를 시작한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칫밥 먹지 않아도 되어 좋기는 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나마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는 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정에 고팠던 것 같습니다. 나약한 마음 탓에 누가 저한테 작은 호의라도 보여주면 금세 기댈 수밖에 없었죠. 한창 그럴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고아인 저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선배로서 오빠로서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 저는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게는 남편이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렇다고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꿈이 있었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돈으로 공부를 하기에 대학 졸업을 하고 제 몫을 해가며 부모님께 보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만 하면 곧장 취업해서 제 앞가림을 하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대학 졸업장을 따지 못했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 졸업 학기만을 남겨두었던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겨우 23살 나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걱정을 나누고 상의할 부모님도 없이 너무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의지할 곳은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의견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며 임신 소식을 전했던 날 저는 차마 저를 어찌하지 못하시고 노려보시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고아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저한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는 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른 나이에 한 남자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하던 백수였고 저는 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생이었기에
그런 저희에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을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어차피 배도 불러오니 결혼식은 포기였고 결국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저를 반기지도 않는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남편을 믿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칫밥을 하도 먹어서 남의 집 살이는 지긋지긋하다 싶었는데 제 팔자가 그런지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탁할 곳 없는 고아라는 것을 엄청난 흠으로 여기시며 친정이 없으니 도망갈 곳도 없는 저를 만만히 보시고 참 많이도 괴롭히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순진한 남편을 꼬신 거라며 재탄만 하셨었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훨씬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어.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상정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배운 게 없으니 기집애가 몸이나 함부로 굴리고 남의 인생 망치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되었지만 제가 실수를 한 게 사실이기에 저는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좀 더 조심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을 저 역시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괴롭히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남편이 돈 벌러 나가 있는 동안 저는 그런 남편보다 더 힘들게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은 너 먹여 살린다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네가 마음 편히 누워있으면 되겠어? 네 밥값이라도 해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집 살림은 네가 다 해라. 제가 시댁에 들어간 후로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저한테 모든 살림을 시키셨고 저는 시댁에 얹혀 산다는 죄로 그런 시집살이들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로는 혼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든데 그 몸으로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심지어 제대로 살림이라고 배워본 적 없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살림이라고는 남의 집 얹혀 지내며 눈치껏 설거지하고 청소한 거나 혼자 자취하며 지낸 게 전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4인 가족의 살림을 하기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청소 빨래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놈의 음식이 참 손에 익지 않더라고요. 저도 혼자 살면서 사 먹어보기만 했으니 제가 뭘 하겠나요? 겨우 나물이나 무칠 줄 아는 제게 시어머니는 김장을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너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뭐 했어? 아무리 가르쳐줄 부모가 없었다고 해도 애가 눈치껏 할 줄은 알아야지. 배워먹은 것도 없는 게 눈치코치도 없으니 이걸 어디다 쓸 거야? 에이그, 우리 아들은 이런 모질이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다녔을까? 너, 이거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너 혼자 해라. 혼자 다 해놓기 전까지는 오늘 잠도 못 잘 줄 알아. 알겠어? 그렇게 매일 욕먹고 혼나가면서 배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음식이 빨리 늘기는 했네요. 남들은 몇 년 동안 요리학원 다녀도 못한다는 요리를 저는 단기간에 다 배워야 했거든요.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서 저 혼자 책 보고 인터넷 뒤져보며 배웠었죠.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다고 해도 구박밖에 안 하실 테니 저는 차라리 그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었는지 생각보다 손맛이 괜찮았어요. 늘 저더러 손도 느리고 둔하다고 구박만 하시던 시어머니도 제 요리 가지고는 타박을 안 하셨으니까요. 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더니 네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있긴 있구나. 음식은 꽤 하네. 처음에 시집 와서는 김치도 담글 줄 모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더니 거 봐라. 너도 하니까 다 되잖아. 이러니 내가 너를 혼을 안 낼 수가 있니? 앞으로 요리는 네가 다 도맡아서 하면 되겠다. 그 말이 칭찬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하나는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만 이러다 보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저를 인정하시고 예뻐해 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자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워낙 장남 아끼시는 분이라 손자가 생기신 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손자 낳느라 고생했다고 저를 격려라도 해주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워있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낳았다고 갑자기 팔자라도 필 줄 알았냐?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 뭘 잘했다고 조리를 해? 나 때는 아들 낳고도 다음날 나가서 일을 했어. 너는 나보다 더 젊으니 훨씬 낫겠네. 그러니까 괜히 오래 누워있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네 할 일 할 생각이나 해. 그래도 손자는 예뻐하시기에 다행이다 싶었지만 설마 그 이유로 제가 더 미움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 아들을 안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으신지 제가 아들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를 구박하시더니 언젠가부터는 가만히 있던 저를 쥐어받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갑자기 왜 때리세요? 아이고, 지도 아들 낳았다고 유세 부리는 것 좀 봐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렇게 밉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저를 때리시던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더 저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국이 짜다고 등짝을 때리시고 설거지를 오래 했다고 팔뚝을 꼬집으셨어요. 처음부터 메타작이 아닌 그런 자잘한 것들로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반항을 하기도 전에 폭력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통을 때리고 손찌검을 하시는 게 일상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놀라서 말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 익숙한 듯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 편일 거라 믿었던 남편마저 어느 순간부터 남의 편이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변해가던 남편은 자기 혼자 돈을 벌어 처자식을 먹이는 게 억울한 건지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살쪘냐? 아주 혼자 팔자 좋아 보인다. 집에서 놀고 먹기나 하니 살이나 찌지. 이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욕을 먹는 거야. 대체 네가 집에서 뭘 하는 게 있기나 해? 나도 집에서 하는 거 많아. 맨날 살림하고 밥하는 건 쉬운 줄 알아? 나도 하루 종일 바쁘다고. 야,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밖에 나가봐.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다 해. 근데 너는 돈 벌어다 주는 내 덕에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그게 하는 게 많은 거냐? 아주 요리 좀 한다고 유세를 부리지? 너는 편히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엄마한테 더 잘하란 말이야. 저도 아이 키워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손자 아끼시는 시어머니가 대신 아들을 봐주시면 저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벌이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손자 육아에 소홀한 게 싫으셨는지 아니면 아들 내조를 안 할까 걱정이셨는지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벌어야 뭘 얼마나 번다고? 그런 생각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워라. 네가 집에서 잘해야 남편이 마음 편히 바깥 일을 하지. 괜히 돈 번다고 나대다가 네 남편 앞길 망치지 말고 너는 집에서 하던 일이나 잘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시댁식모 취급하며 일을 시키셨습니다. 친정이 없어서 만만하신지 늘 매타작을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매일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매일 살림하면서 남편의 아들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그 와중에 시누이네 반찬까지 해줘야 했거든요. 그나마 제 손맛이 괜찮다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에 김장에 명절과 제사 음식은 당연하고
심지어 매년 식구들 생일상도 제가 차려야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한 뒤로는 신우 남편 생일까지 제가 차려야 했죠. 제 생일상도 제 몫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구실일 뿐 결국 시댁 식구들 모이기 위한 잔칫날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내 생일날 모인 이후로 거칠의 인사 정도는 들을 수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천에 고아라 내 생일도 축하받지 못할 제가 식구들과 둘러앉아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물론 남편과 아들의 저희 세 식구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마누라 무시하며 무심한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할 리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어머니 덕에 제 생일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허울뿐인 생일인지라 제 생일에는 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잔치 음식들이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잡채며 양장피에 구절판까지 시어머니가 제 생일마다 요청하시는 음식들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소박한 입맛이라 국만 올려도 잘 먹는데 어머니는 다른 식구들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야 한다고 하시니 제가 제 생일에 제일 고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다들 밖에서는 먹기도 어렵고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하라고 하시는 덕분에 저는 제 생일날마저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날은 저도 유난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생일 무렵이라 그런지 며칠 전부터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적 해주셨던 조개 미역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제 미역국에는 늘 소고기 대신 조갯살을 넣어서 끓여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미역국에 고기가 들어가지만 제 생일에만 조개 미역국을 해주시니 저는 그 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었죠. 통통한 조갯살 넣은 시원한 미역국이 생각났던 저는 그의 생일에는 조개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다른 메뉴를 올렸다가는 네 돈으로 사먹는 것도 아니면서 너 먹고 싶은 거 했느냐며 구박하실 시어머니 생각에 눈치가 보여서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미역국에 재료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겠다 싶었죠. 마침 조개철이라 살도 통통하니 물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소고기 대신 조개 미역국 끓여놓으며 저는 아침부터 장 봐서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생일상 차리느라 그렇게 고생하는 여자가 또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제 일손 거들어주는 아들이 있어서 늘 고마웠어요. 아들이 부엌에 다니면 큰일 난다며 못하게 하시는 시어머니셨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몰래 저를 도와주는 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한 제 편인 아들이었기에 아들이 저를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 저는 힘이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혼자 고생을 하다가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어 식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저는 도착하시는 손님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한 밑반찬에 열 몇 가지 되는 잔치 음식들을 올려두니 어느새 상이 꽉 차게 되었죠. 이제 밥이랑 국만 푸면 된다 싶어서 국 뚜껑을 여는데 어느새 곁으로 오신 시어머니가 국을 보시더니 갑자기 제 귀에 고함을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이 왜 이 모양이야?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웬 조개가 떠다녀? 너 미역국에 조개 넣었냐? 예, 올해는 조개 미역국을 해봤어요. 누가 네 마음대로 미역국에 조개를 집어넣으래? 누가 미역국에 조개를 넣어 먹어? 우리 집 식구들 다 소고기 미역국만 먹는 거 몰라서 그래? 이 피어먹을 거사!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크지도 않은 집인지라 시어머니 고함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 고함 소리에 온 식구들이 부엌으로 구경을 왔고 다들 저를 보며 한마디씩을 거드는 겁니다. 너, 네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너나 처먹지. 식구들 다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얘가 이런 애다. 지 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거지. 이 집에 해물 좋아하는 사람 너 말고 더 있냐? 언니, 우리 집 식구들 해물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안 하던 짓을 해서는. 그러게, 당신 잘하다가 왜 또 갑자기 삐딱선이야?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내 생일날 내가 내 손으로 생일상 차리면서 미역국에 조개 좀 넣은 게 그렇게나 죽일 죄인가요? 저도 식구들이 조개를 못 먹는 사람들이면 안 했겠죠. 근데 다들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가서 성게미역국은 맛있다고 먹고 밖에서는 홍합이며 백합이며 들어간 국들 시원하다고 잘 먹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나무라는 건 핑계뿐이다 싶었습니다. 취향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상위의 음식이 미역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식구들 위해서 차리고 그저 미역국에 재료 하나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인데도 저는 그런 욕을 먹어야 했어요. 신우 남편까지 혼나는 제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걸 보자 저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맨날 혼나고 구박당하는 저라고 어떻게 매번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내가 내 생일에 축하는 못 받을지언정 이런 꼴을 보여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서럽기만 했습니다. 너 고개 안 들고 뭐해? 지금 반항하는 거냐? 너한테 잔소리하는 셈이 꼴도 보기 싫다 이거야. 어디 고개를 쳐박고 시위를 하고 있어.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도 시어머니 눈에는 반항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아야 했던 저는 고개를 쉽게 들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자기를 약올린다 싶으셨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 뒤통수를 퍽하니 후려갈기시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고개 들기 싫으면 아주 처박히던가. 머리를 숙이고 있던 상태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저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의 식구들도 와 있고 제 생일이니 생일날은 그래도 넘어가시려나 했더니 오늘도 여지없이 제게 손찌검을 하시는 어머니셨어요. 주저앉은 제가 그 충격에 더 말을 못하자 어머니는 저를 더 때리셨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모두 그 모습을 봤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신우와 신우 남편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해버렸고 옆에 서 있던 남편마저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듯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잘 좀 하지. 남편은 자기 처가 맞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지 저를 때리는 시어머니 심정을 이해한다는 듯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매타작보다 남편의 그런 무심함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되는 건지 생일조차 축하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 아들만 없었으면 죽어버렸겠다 싶은 심정이 드는 그 순간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저를 외면하는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던 유일한 제 편인 아들이 자기 할머니가 저를 때리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는지 기어이 할머니를 말리러 왔더라고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엄마는 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네 엄마한테는 매가 약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여운 손자의 만류에도 저를 때리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멈추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때리지 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순간 소리 지르던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신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지켜보던 남편과 다른 식구들까지 모두 놀라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얼굴을 맞은 시모가 코피를 흘리며 제 옆으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놀란 제가 되려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쳐야 했죠. 순하디 순한 내 아들이 누구를 때렸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저는 화가 나서 시모에게 더 달려들려고 하는 화가 나서 시모에게 더 달려들려고 하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자녀가 안 돼. 그러지 마.
엄마 괜찮아. 뭐가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 맨날 때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머니 때릴 거야. 아이는 제가 말리는데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얻어맞은 시몬은 주저앉아 얼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아프다고 바닥을 구르는 걸 보니 다행히 정신은 있으셔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제서야 가족들도 모두 뛰어와서 시모를 살피더군요. 어머 세상에, 지금 찬혁이가 엄마 때린 거야? 찬혁아, 너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언니는 진짜 애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쟤 완전 깡패 아니야. 야, 너 누가 사람을 때리래? 이찬혁! 너 누가 할머니한테 그러라고 그랬어? 너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 어디 사람을 때려? 그것도 할머니를! 남편도 아들과 저를 밀치고 시모에게 달려가고 얼굴을 맞은 시모를 보며 다들 저와 제 아들을 욕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우리 엄마 때려도 돼? 맨날 우리 엄마 때리고 구박하고 방금도 우리 엄마가 맞는 건 다들 보고 있었으면서 내가 할머니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알아? 당신들 다들 악마야. 왜 다들 우리 엄마만 괴롭혀? 당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자식이 이거 지금 어른들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순간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남편을 보자 저는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얻어맞고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제 아들이 맞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손을 대려는 남편을 밀치며 남편을 온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아들한테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오늘 아주 작정한 거야? 당신이랑 찬혁이랑 둘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당신이야말로 뭘 잘했다고 애한테 그래? 당신도 당신 엄마 맞은 거 보고 눈 돌아가는데 내 아들은 뭐가 달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저 어린 게 지 할머니 때리는 게 잘하는 짓이야?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나 때렸던 건 잘하는 짓이야? 나는 그동안 당신 가족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데 나 어머니한테 매일같이 맞았어. 잘못하지도 않은 걸로 얻어맞고 친정 없다고 구박받으면서 살았어. 근데 당신 어머니가 겨우 이거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난리 피지 마. 고소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따져 물으래도 내가 할 일이야.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돌았어? 이제 아주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그래. 나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내가 나갈게. 근데 나도 마지막으로 뭐 좀 물어보자.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이 집에 종년으로 팔려온 거야? 나 팔려온 거야? 그럼 돈이나 줘. 돈이라도 받고 이 고생했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이 고생하고 여태 이런 취급받고 살았던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그때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겠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근데 당신이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종노릇 더 못하겠으니까 우리 다 끝내자. 저는 우리 모자를 괴롭히려는 그 집 식구들을 밀쳐내고 제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찬혁아, 가서 중요한 것만 챙겨나와. 엄마랑 나가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만 안 해? 그래, 아주 그만하자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 식구들도 지긋지긋하고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네가 나랑 이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돈이 있어, 친정이 있어, 뭐가 있어? 어차피 애 데리고 나가봐야 갈 곳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용서 빌면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객기는 그쯤 부려. 다 끝내겠다며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면서도 남편은
저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가봤자 어디 가겠냐는 그 말에 그동안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제가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 제가 절대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외면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나는 고아에 갈 곳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당장 나가서 어딜 가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한테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어떻게든 나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굶어 죽던 얼어 죽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찬혁이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애 걱정도 하지 말고. 찬혁아, 이제 가자. 짐을 챙겨 나온 아들의 손을 잡은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그 순간 주저앉아 있던 시모가 벌떡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이년이 지금 우리 귀한 손주 어디 데려가려고? 나가려면 니년 혼자 나가지. 남의 귀한 장손을 왜 데려가? 찬혁아, 이리 와. 할미한테 와. 너는 우리 집 식구야. 전혀 따라가면 안 돼. 나 이제 할머니 손자 아니야. 이 집 식구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 따라갈 거야. 손자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손자를 저버리지는 못하겠는지 손자를 붙잡는 할머니를 보며 제 아들은 끝까지 치를 떨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어린아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집 식구들이 제정신은 아니었겠죠. 아들은 자기를 붙잡는 시모의 손을 떨쳐내며 먼저 신발을 챙겨 신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타겟을 바꿔 저를 붙잡고 느려지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는 더러운 시모의 손을 쳐내며 그대로 밀어버렸고 제게 밀쳐진 시모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몸에 손대면 당신 그 손모가지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저는 도망치듯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싶어서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동네를 벗어나야 했어요.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택시를 타면서도 저는 심장이 떨려 혼이 났습니다. 무려 10여 년을 그 집 문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꼴을 당했었던 제가 이제야 그 집을 벗어나게 되었네요. 아까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는데 그 집을 벗어나고 보니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이성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다만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따뜻한 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저의 유일한 지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연락을 해도 되려나 싶지만 제가 도움을 구할 곳이 달리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언니라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 언니는 예전에 제가 찬혁이를 낳고서 같은 병원에서 만난 언니였어요. 그때 남편이 돈 아낀다고 6인실을 잡았는데 다른 산모들은 죄다 1인실을 쓰는 바람에 그 병실에 저와 그 언니 둘뿐이었거든요. 언니야, 남편이 돈 아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늦게 와서 병실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만 덕분에 제가 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언니와 저는 그렇게 병원 동기가 되었고 그 후로도 아이들 문제로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 시댁에 시달리고 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왠지 그 언니랑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제가 시댁을 도망쳐 나왔던 그날도 아들을 빼고 저한테 유일하게 생일 축하 인사를 해주었던 사람이 그 언니였습니다. 사실 언니도 제 시댁 사정을 대충은 알기에 그전부터 이혼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집을 뛰어나왔다고 하면 언니가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행히 언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흔쾌히 반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진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찬혁이도 왔구나. 춥겠다. 얼른 들어와. 언니, 나 집 나왔어.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시댁과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이혼하려고 노래를 부르던 언니도 제가 설마 제 생일날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 보이던 언니는 그럼에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몇 번 와보지 못했던 언니 집은 마치 친언니가 있었더라면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친정집에 온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저와 아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뒤 제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가 언니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희 아들은 동갑 친구인 언니 아들과 방에 들어가 있었죠. 애들은 게임이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문 여는데 네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 빠져서 있었던 거 알아? 거기다가 그동안 잘 참던 애가 갑자기 생일날 이혼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오늘 식구들이랑 다 같이 생일밥 먹는다고 했잖아. 지금쯤 한참 밥 맛있게 먹고 잘 있겠다 싶었더니 설마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렵게 찾아왔으면서도 순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니에게 한풀이 하듯이 시댁 얘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고아라고 구박하고 남편이 제게 무심하다는 것과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 정도였죠. 제가 시모에게 매일 얻어맞고 사람 구실도 못 받는다는 건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그 와중에 창피한 게 있기는 있었는지 다른 시댁 식구들 생일상까지 차리고 내 생일상마저 내가 차리면서도 생일 미역국에 조개 넣었다고 얻어맞고 산다는 소리는 차마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언니에게 처음 했던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삼킨 뒤에야 조금씩 제 사연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넘어 인격모독을 당하며 별것 아닌 일로 맞으며 살았던 이야기를 듣게 된 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그동안 매일 당하다 보니 그냥 일상이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꼈던 것 같은데 막상 저도 제 입으로 얘기를 꺼내보니 내가 참 험한 꼴을 당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놀랄만한 일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다는 게 또 다른 충격이었죠. 너 바보야? 그런 걸 왜 참고만 있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뛰쳐나왔어야지. 언니도 알잖아. 나 친정도 없고 갈 곳 없는 거. 대학 졸업도 못하고 남편 만나서 찬혁이 낳고 돈도 뭣도 없는 내가 이혼 결심이 어떻게 쉬워. 솔직히 오늘 찬혁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 오늘도 참았을 거야. 사람이 웃긴 게 그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익숙해지나 봐. 나 방금 언니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가 싶기까지 했었다? 근데 놀라는 언니 표정 보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참기는 했나 보다 싶네. 아유, 답답하. 순딩아. 누가 구하라고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남들 같았으면 진작 이혼하고 갈라섰어. 그리고 네가 왜 도움받을 것이 없어? 오늘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야? 우리가 피나눈 자매는 아니지만 십수년 알고 지냈어. 내가 너한테 그 정도 도움도 못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너보다 찬혁이가 낫다. 너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는데 찬혁이 쟤는 이제 좀 컸다고 자기 엄마 지킬 줄도 안 해. 네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나 봐. 원래 옛말에 남편 복 지질이 없어도 자식 복 있으면 다 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찬혁이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아들이 힘들 거라 생각해서 이혼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참고 사는 게 오히려 아들에게 못할 짓이라는 말이 제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힘이 되더라고요. 남편 없이도 아들 덕에 산다는 게 맞는 말이다 싶었죠. 언니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찬혁이를 도와주겠다며 이번에야말로 꼭 이혼을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필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포기했던 제 삶과 행복을 되찾기로 결심했죠. 찬혁아,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럼 너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당연하지. 그러려고 같이 집 나온 거 아니야? 나는 엄마가 어디 가든 따라갈 거야. 근데 그러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 엄마가 일자리 구하려면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엄마가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아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그래서 찬혁이한테는 그런 일 안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런 건 다 괜찮아. 밥 못 먹고 돈 없는 것보다 엄마가 힘든 게 더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 엄마. 저는 훌쩍 자라서 제 편이 되어준 아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서 나를 위로해주는 건지 늘 어린애 같기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저보다 어른처럼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해주니 저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는 없었죠.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이혼을 하라는 아들의 말처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제대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겠다고 소송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 집 종년 노릇하면서 고생한 건 아깝지만 그 집에서 돈 한 푼 못 받더라도 내 아들 양육권만 있으면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자를 도와주겠다는 언니의 도움으로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제가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분에 넘치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담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수임료는 재판 끝나면 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 꼭 이겨야겠죠? 힘들겠지만 어머니가 많이 노력하고 버텨주셔야 해요. 이런 싸움은 지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찬혁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 변호사님은 저처럼 어려운 위기에 처한 엄마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오래 하셨고 지금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수임료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무척 싸고 심지어 상담비는 무료였어요. 그동안에는 돈 걱정에 변호사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제가 정말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건지 무척이나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왜 그래? 그 정도였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어머니도 별 문제 없으시고 당신이 찬혁이 데리고 돌아만 오면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 어머니랑 영애가 당신 고소하겠다는 거 내가 겨우 말렸으니까 이제 들어와. 이혼소송 이런 것도 나 진짜 황당하긴 하지만 이만하면 나도 그냥 넘어가 줄게. 나 당신한테 봐달라고 한 적 없어. 고소하려면 하라고 해. 나도 진단서 다 받아놨고 맞고소하면 그만이야. 내가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섭겠어? 당신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야? 당신 엄마 맞아? 찬혁이 생각은 안 해?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되는 거지? 우리 둘이 잘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죄 없는 애까지 끌어들여? 우리 찬혁이 아직 어른 되려면 한참 멀었어. 아직 내가 필요한 나이라고. 거기다가 당신이 무슨 수로 혼자 애를 키우려고 그래? 경제력 없으면 법원에서도 양육권 인정 못할걸? 그때까지 괜히 양육권 뺏기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받아준다고 할 때 적당히 해. 그래. 법원에서 뭐라고 할지 나도 참 궁금하네.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말하지 말고 변호사나 구해. 법정에서 볼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든 저를 구슬려 보려 했지만
저도 이제는 그런 말에 겁을 먹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랑 이미 그런 얘기들은 전부 끝마친 상태였거든요. 경제력이 없으면 아이를 데려가기 힘든 건 맞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찬혁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경제력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미련 반푼이로 생각하니 자신만만한 거겠지만 결국 참는 자가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죄 없는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서 50%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고 시모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의견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죠. 판결을 받고서도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난리를 피웠지만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변호사님께 수임료도 무사히 드릴 수 있었고 아들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돈까지 받아내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돈 한 푼 못 받고 겨우 이혼만 하기에도 힘들었을 텐데 제게는 정말 은인이셨습니다. 이혼을 하고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꽤 많았더라고요. 재판을 도와주신 변호사님과 저를 안전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언니, 그리고 작은 몸으로 엄마를 지키려고 노력한 저희 아들까지. 제 편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걸 그동안 저만 모르고 외롭고 어두운 감옥에서 10수년을 보냈었네요. 덕분에 이제라도 자유를 얻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았던 만큼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지낼 방을 얻고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시댁 식구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손맛이었죠. 언니는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면 잘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평남짓 가게에서 저희 아들 이름을 걸고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하루 종일 반찬 만드는 건 고되지만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런 건 고생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쁠수록 돈이 많이 벌리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제 나이 이제 곧 40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새 출발하기에는 꽤 이른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저의 20대 청춘은 모두 저버렸지만 이제서야 자유를 찾게 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제 40대를 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저희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눈물겨웠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